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31주 89강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3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맑은 날 주시고 또 생명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저희들 마음이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쁘게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아버지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심을 저희가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명령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처에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성도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다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사야 53장 우리 주님 고난의 종의 노래죠. 고난의 종의 노래.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네,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는 첫 번째는 대상, 두 번째는 관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 세계니까 전부지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신학은 뭐 하나님만 공부하는 게 신학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 세계니까 전부이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점은 성경적 관점.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체. 그리고 관점은 성경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5대 분야가 있다. 인데요. 첫 번째 교의 신학, 두 번째 주경 신학, 세 번째 역사 신학, 네 번째 실천 신학, 다섯 번째 현대 신학. 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이 뭔가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적 관점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둘이죠. 첫 번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믿어라. 무엇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적 관점이죠. 성경적 관점을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으로 살펴봤더니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다른 분들을 이렇게 가르치실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그리고 이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나?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 신학은 반드시 그래서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식의 구조 저랑 같이 해볼까요? 밑에서부터 맨 밑에가 뭐가 있습니까? 자연과학, 그 다음이 인문과학, 그 다음이 철학, 그 다음이 신학, 그 다음이 성경, 그 다음이 예수. 아멘.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기억하시고 신학은 반드시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신학자들이 또는 설교자들이 예수를 사생자라고 하거나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런 거는 신학도 아니고 설교도 아닙니다. 그렇죠? 신학은 반드시 어디에 복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승만의 분노, 정강훈 목사님께서 쓰신 이승만의 분노 중에 이제 제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강의의 전체 제목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죠. 제가 어제 주일에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예배, 광화문 주일 전국 연합예배인가요? 그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어떤 분을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광화문 온 앱을 열심히 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아마 청교도 신학특강에서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저한테 막 이게 달려오시더니 막 교재를 물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11월 9일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해온 과목이 3개가 있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이 분야 교회사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국 교회사였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 찬송가사죠. 그러니까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였죠.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세 번째가 뭔가요?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 그래서 이 강의가 이게 21강이 진행이 되었고, 그렇죠? 또 찬송가사가 29강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가 오늘로써 39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국교회 초기 선교사를 이제 우리가 다루면서 두 축이 있다고 그랬죠. 두 축. 하나는 무엇입니까?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입니다. 언더우드가의 한국 선교. 이분은 이제 선교 이렇게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 주신 선교사들인데 대표적인 분이 이제 언더우드 1세죠.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누굽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이제 이게 뭐 한국 교회학이잖아요. 한국 교회학은 이 학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 그래서 한국 교회학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 그래서 많은 그 외국인들, 여기서 외국인들은 특별히 이제 뭐 제3세계 그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은 뭐 세계 전체, 왜냐하면 세계의 기독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제3세계의 교회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뭐 국가의 지도자들 또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 묻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고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의 촛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과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물어왔을 때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죠. 한국 교회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금 놀랍도록 발전을 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가 무엇입니다 라고 제시할 그런 게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막중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우리가 물어오는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그런 얘기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학의 가장 기둥과 같은 그러한 그 부분이 뭔가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 왜냐하면 이 한국 전체 역사를 우리가 둘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한국이 복음을 기독교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 한국교회 초기 선교 초기 역사. 이게 한국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 눈에 이제 완전히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과목인데 이 과목의 두 축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가문.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언더우드는 최초의 상주 목사 선교사고 이 언더우드는 한국의 목사 첫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언더우드 2세, 언더우드 3세까지 그리고 언더우드 4세 때 지금 한국을 떠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선교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분으로서
이승만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이분이 한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간 모든 생애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이제 건국으로 이어져서 복음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라는 것을 생생하게 개인적인 차원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차원에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분이 바로 누굽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학의 두 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한 축인 언더우드 가문의 한국 선교를 우리가 이제 언더우드 1세가 쓰신 선교 보고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로 이제 쭉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이승만 이 복음이 어떻게 변화시켜 놓았는가라는 그 변화를 지금 이승만의 분노를 통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어느 주소에 계신지 아시겠죠? 요즘 그 광화문 주일 전국 연합 예배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말씀 설교를 듣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남이잖아요.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도 여러 이제 부분이 있는데 가장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그리고 지난주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듣고 있는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영적 주소죠. 영적 주소. 그렇죠? 아주 감동적이면서도 우리 얘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주소 어디에 있는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질문 받고 있죠. 도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학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느 주소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언더우드 1세가 쓰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선교 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봤고,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승만의 분노입니다. 이승만의 분노. 네, 이승만의 분노가 5대 분노죠. 기억나십니까? 네. 어디입니까?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가난에 대한 분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세 번째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다룰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왕정에 대한 분노부터 해서. 오케이. 오늘 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미국의 소리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뒷부분에 하나를 생략하고 갔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읽고 오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27번 오늘 파워포인트 27번. 네, 띄워주세요. 그래서 42년에 이승만 우리 건국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 안 읽고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지에서는, 내지가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우리 조선이죠. 식민지 조선. 내지에서는 아직 비밀이 준비하여 숨겨두었다가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땅,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있는 해외에서의 준비죠. 내외의 준비가 다 되는 날에는 우리가 여기서 공포할 터이니 그때는 일시에 일어나서 우리 금수강산에 발붙이고 있는 외적을 일제히 함몰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교섭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 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곧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이 이승만 이제 우리 건국 대통령이 아직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이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제 얘기는 이분이 이제 지금 연설문이잖아요. 연설문. 누구로서 연설을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내가 대표다 이런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여기 보십시오.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정말 실제로 대통령이죠. 그분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고 제가 이렇게 연보를 자세히 보니까 김구가 이제 나중에는 이 상해 임시정부가 어디로 갑니까? 중경으로 가죠. 중경으로. 중경. 그래서 이제 뭐 장개석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는데 거기 가게 이제 김구가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거는 44년입니다. 44년. 그리고 아직까지 대통령을 탄핵을 했지만 어쨌든 이 초대 대통령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리고 이 이승만이 지금 임시정부의 소재는 42년에 상해에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어디입니까? 미국에서 주미 외교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지금 대표가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라고 했을 때 이승만은 우리의 건국 대통령, 우리의 국부 이승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자였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승만의 분노를 읽으면서 이승만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이분이 해방 후에 갑자기 건국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분은 대표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0년에 합병이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해외 동포대회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왜 의장이 됐습니까? 이분이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만국공동위원회 거기 활동이 있었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었나요? 1904년에 이 을사늑약이 맺어지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특사로 보냈죠. 일본의 탄압 때문에 밀사로 비밀스럽게 보냈지만 우리 정부에서 보낸 그 입장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을 면담을 했죠.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리고 그렇지. 1919년에 이 임시정부가 8개가 세워졌는데 그중에 6개에서 이분이 그 주석 내지는 뭐 대통령 이렇게 이제 추대를 받았고 또 이제 그것이 한대로 모여가지고 상해 임시정부 거기에서도 초대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이분은 항상 대표자였습니다. 항상 대표자. 그거를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북한의 김일성은 오늘 이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김일성이 이제 소련군의 그 88연대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련 공산군이 관리하는 그 무슨 중국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식민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이제 그 각 나라에서 소련이 그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길러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무장 투쟁, 일본군을 상대로 그런 경력이 없어서 오늘 이 공산주의의 분노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김일성이 소련한테 자기를 그렇게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했다 이렇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만은 소련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 나중에 45년에 10월인가요? 언제 가서 김일성을 뭐 민족 해방의 뭐 지도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서 김일성이 이제 그렇게 북한에 이제 소개가 되고 그래서 이 소련의 괴뢰로서 괴뢰 정부죠. 그래서 제가 자랄 때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랄 때 김일성을 우리는 항상 뭐라고 불렀습니까? 괴뢰 정부, 괴뢰군이라고 그랬어요. 괴뢰군. 괴뢰군은 뭐예요? 꼭두각시죠? 어디에? 소련에. 그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김일성 북한의 정부를 불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의 핵심은 이승만하고 김일성 비교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여기 지도 우리나라는 어디입니까? 한반도 전체지 남한만이 우리나라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당당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그래서 이 북한에 있는 저 주사파 정권은 불법 점거 집단입니다. 불법 점거 집단. 그래서 저들을 빨리 쳐내고 저들과 내통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지금 주사파 정권을 우리가 무너뜨리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자유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야 하고. 오케이. 그런 내가 누구인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의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고 이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오케이. 연설문. 우리는 100배나 용기를 내어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독립의 서광이 빛이 나니 일심합력으로 외적을 파하고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여 준행하시오. 일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에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이거 완전히 대통령의 음성 아닙니까? 그렇죠? 당당한 명실상부한 우리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미 항상 언제나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망한 후에도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에서도 항상 이승만이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 한국의 대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런 모든 기록들이 이 역사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알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말에 여기 이때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싸워서 분투해서 반드시 이 나라의 제2의 건국 그래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정신으로 반드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의 기초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또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싸워라. 나의 사랑하는 5천만 북한까지 7,500만 동포여 우리가 피를 흘려야 자손 만대의 자유의 기초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멘.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 5대 분노잖아요. 5대 분노. 왕정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미국에 대한 분노. 그 다음이 가난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뭐 이때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일본의 시기적으로 말하면 일본에 대한 분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니까 이 두 시기를 가르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일본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잖아요. 해방이 됐죠.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지금 건국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때의 주제가.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분노는 이제 물론 연결이 되지만은 이게 뭡니까? 6.25 전쟁, 특별히 6.25 전쟁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난에 대한 분노는 이제 그 휴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닥쳤던 상황, 이것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해나갔나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져 있고, 아까 이제 제가 뭐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한국교회학의 4대 기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환태평양 시대 선교한국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지금 무슨 시대라고 그러나요? 환태평양 시대. 우리한테 사명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래서 크게 두 동맹이죠. 대륙동맹과 해양동맹. 그래서 대륙동맹은 어디입니까? 북한,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죠. 소련, 옛날 소련. 그리고 해양동맹은 어디입니까? 한국, 미국, 일본이죠. 이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여러 우리가 생각하면서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이거는 아까 그 말한 두 축, 언더우드하고 이승만 중에서 언더우드 1세하고 이승만이 뭡니까? 다 언더우드 1세는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가? 한국의 천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바로 기독교 입국이죠. 다른 말로. 이승만 역시 언더우드 1세는 1916년 러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서거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가 한 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의 천국을 건설하는 일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입국론이고, 이승만도 기독교 입국론의 이 생각을 언제부터 갖고 계셨습니까? 독립정신에 이미 나타나 있죠. 독립정신. 1904년에. 그래서 기독교 입국이 무엇입니까? 이 교위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이런 얘기죠. 이 교위의 나라를 세우지 않으면 이 독립을 위한 6대 시청 강령이 있는데 이게 다 무효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한국교회학의 세 번째 기둥이 뭔가? 기독교 입국론이고, 네 번째, 이 기독교 입국 다음에 1917년 이 언더우드 서거와 1917년에 이제 공산국가의 출현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한국에서 항상 어떤 세력과 대치가 됐습니까? 대립입니까? 공산주의. 그래서 기독교 대 공산주의, 반공, 이것이 한국교회학의 네 번째 기둥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죠? 첫 번째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환태평양 시대에 우리한테 사명이 있다. 환태평양 시대 선교한국의 사명. 두 번째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한국의 지정학적인 위치. 세 번째는 기독교 입국론. 아시겠죠? 네 번째는 기독교 대 공산주의. 그러니까 반공. 이것이 한국교회학의 4대 기둥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 감각. 어떤 시대인가? 환태평양 시대. 한국의 공간적인 위치는 어떻습니까? 지정학적인 위치, 대륙동맹과 해양동맹.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자유대한민국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입국론. 이게 처음부터 그런 줄기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반공, 기독교 대 공산주의. 이것이 한국교회학의 4개의 기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기둥, 이 대한민국 건국의 4대 기둥이 뭐예요?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여러 내용이 겹치죠. 이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때에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일어나서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 이제 여기에서 이 결정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분노도 결국 어떤 태도 때문입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미국의 태도 때문에 지금 이승만이 분노를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미국에 대한 분노를 결정적으로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드러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그래서 이제 이 6.25 한국 전쟁, 그러니까 원한경 아시죠? 원한경이 누굽니까? 언더우드 2세잖아요. 이분이 쓰신 책이 제목이 뭔가요? 그거는 언더우드 1세고.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네, 이 책입니다. 이 책, 여러분, 이 책, 이 얇은 책. 고난을 이겨낸 비전의 나라 한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책은 왜 쓰였냐면 이 한국 전쟁,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이거를 한국 전쟁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뭐 6.25 사변이라고 부르죠. 이 한국전에 대한 이제 이 언더우드 2세 원한경 선교사의 시각이 고스란히 잘 드러나 있는데 그거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0번. 90번. 그래서 전체 이제 이 제목을 제가 달았는데요. 한국전 6.25 사변이죠.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변화. 이것이 이제 이 언더우드 2세의 입장입니다. 이 책을 쓰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 역사에 있어서 1950년 6월 25일은 중요한 날이다. 바로 북한에 있던 공산당이 한국을 침공한 날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고 단번에 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다. 한국전으로 주목받았던 한국의 첫 모습은 전쟁으로 인한 참상 그 자체였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6.25가 어떤 사건인가? 한국전이 뭔가?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변화. 그래서 이 1948년 8월 15일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세워지고 2년도 못 되던 그 시점에 지금 한국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남침이다 이렇게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남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한국을 이제 온 세계가 알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계가 와서 본 한국은 뭡니까? 전쟁의 참상 그 자체였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케이. 요 얘기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44번에서 47번. 그거 보기 전에 그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있죠? 한국교회사. 93번 보여주세요. 네. 예, 보여주세요. 예, 이게 이제 이 언더우드 2세 원한경이 이 6.25, 즉 한국에서 지금 한국전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미국인들에게 이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으로 알아서 지금 한국을 도우라 그런 얘기예요. 그 기도문인데 정말로 감동적인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낡은 한국은 죽고 새로운 한국이 두 발로 서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2,900만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문이 열려 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내 앞에 열려 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뭐라고 미국인들한테 호소를 하나요? 지금 한국전이 일어났고 미국인들이요, 온 세계 사람들이요, 지금 한국에 가서 한국을 도웁시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문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아라, 어떤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이 너희 앞에 활짝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지금 한국에는 2,900만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어느 누구도 닫을 수 없는 이 역사의 큰 문에 큰 흐름에 우리가 들어가서 한국을 전도합시다. 이렇게 언더우드 2세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언더우드 2세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49년이죠. 49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북한은 이미 언제 북한에 무슨 단독 정부 그러면서 이승만을 비난을 하는데 북한에는 언제 정부가 수립이 됐나요? 그렇지. 우리가 8월 15일이고 북한은 언제입니까? 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게 뭡니까? 북한의 정권입니다. 북한의 정권.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이거는 자유대한민국의 이제 정부고 이거 전에 그 뭐 이제 이승만이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 우선 선거를 해야 된다. 이거를 자꾸 이제 뭐 이승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독정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발언 이렇게 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 이미 46년 2월 8일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이게 북한 정권입니다. 이게 벌써 세워졌고 남한은 그때 이승만이 이제 그 얘기를 한 때가 언제입니까? 정읍 발언이죠. 6월 3일에. 그러니까 이 분단의 책임이라든지 무슨 왜 이승만이 이게 통일 정부를 이루지 않고 단독 정부 생각을 했는가라는 책임을 지금 누구한테 돌릴 수 없습니까? 이승만한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는 이미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뭐 좌우 합작 정부를 이제 하라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남한에서만이라도 그런 얘기죠.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자유정부를 수립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승만이 그 길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이승만의 분노 지금 3장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를 이제 오늘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이 책을 자세히 읽으시고 이 정확한 그 사실을 아시고 이것을 자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국 대통령, 우리 국부 이승만의 떡칠해 놓은 온갖 더러운 그런 거짓된 왜곡된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우리의 국부를 역사의 그의 위상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세워 올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가 반석과 같이 이 자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역사를 왜곡했고 역사에 무심했고 우리의 책임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 이 역사를 제대로 세워 가야 합니까? 누가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야 하나요? 성경에 보면은 도처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후대에게 가르치라. 너희 후대에게 가르치라. 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치라.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가르치라. 이것이 특별히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고 역사를 계승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슨 일부 역사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성도 전체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반드시 후대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한국전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먼저 일단 읽고 오늘 파워포인트 44번. 미안해. 44번 보는데 3번 여기 3번 먼저 보여주세요. 3번. 거기 3번. 그냥 3번. 그래서 아직 띄우기 전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아까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다 갑자기 막 제가 이제 여러 군데를 막 넘나들고 있는데 이 언더우드 2세의 부인이 와그너 여사예요. 와그너 여사. 이분이 그 이제 언더우드 2세가 뭐 미 군정청의 이제 고문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언더우드 2세가 그 연희 전문학교 있잖아요. 거기 교장입니다. 교장이었는데 이제 그 미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 완전 뭐 적국이 됐잖아요. 적국이.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추방이 됩니다. 추방이 되고 그래서 언더우드 2세는 끝까지 남아서 버티다가 42년 6월에 쫓겨나갑니다. 가장 마지막에 나간 선교사들 중에 이제 쫓겨간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 2세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니까 이 미 군정청의 이제 고문으로 이제 한국에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2세가 돌아왔을 때 이 연희 전문학교 조선기독교대학이죠. 영문명으로는 이 주인이 온 곳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해서 바로 잡히는 그런 일이 되었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백낙준 박사를 연희 전문학교가 연희대학교가 됐잖아요. 거기에 초대 총장으로 백낙준 한국인이죠. 백낙준 박사를 내세우고 자신은 이제 명예 총장으로서 계십니다. 되게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 명예 총장 댁에 이제 공산주의 게릴라가 난입을 해가지고 난입을 해서 1949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세워진 그 다음이죠. 3월에 이제 그 공산주의 그 게릴라 간첩이죠. 난입을 해서 언더우드 이 2세 부인 와그너 여사를 총으로 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미국인이 죽은 거예요. 여기 선교사 부인이.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용서해줘라 이렇게 그런 말을 남기고 언더우드 2세가 이제 그 미국으로 갑니다. 심장병을 완전 그 충격받아서 심장병을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미국으로 이제 병치료차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 소식을 듣고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 책을 어디서 썼나 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참고 자료도 없이 이 책을 쭉 쓴 거예요. 충분히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왜 능력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서 언더우드 1세 선교사의 아들로 한국에서 1890년에 태어나서 이분의 이제 이름이 원한경인데 한국 이름이 원한경인데 한은 한성 옛날에 서울을 한성이라고 불렀죠. 한성 한자에다가 경은 경사경자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1세가 아들을 얻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지었나 원한경 서울의 경사다. 그래서 거기에 언더우드 그 아버지로서 언더우드 1세의 기쁨인 동시에 이것은 서울의 경사다. 얼마나 이 나라를 사랑했는지가 그 이름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1890년에 이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서울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쭉 자라다가 미국에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교육 선교사로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제 언더우드 1세가 그 연세대학교 이제 초대 교장이죠. 연희 전문학교 초대 교장이고 두 번째 교장은 누군가 그 언더우드 1세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부교장인 에비슨이 그 교장을 이었고 에비슨이 이제 은퇴를 하면서 언더우드 2세가 이제 3대 교장으로서 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쫓겨갔죠. 자기 나라로 쫓겨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오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방 후에 오셨는데 이 자기 부인이 공산당한테 이렇게 총격으로 이제 부인을 잃고 심장병 얻어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다가 6.25 전쟁이 터졌다. 그랬을 때 다시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이 책을 다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또 한국에서 계속 일제시대 모든 시대에 지내면서 이 연희전문학교 교장으로서 언더우드 1세의 아들로서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한국을 지키면서 한국인과 함께 살아갔던 이분한테 이제 이 책을 왜 쓰게 됐습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거기에서 이 미군이 한국전에 참여하게 된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그 역사책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의 그 전기인가요? 뭐 자서전인가요? 거기에 나온다고 이제 정광 목사님 말씀하셨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제 그 부인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신 선교사의 따님인데, 선교사의 따님인 한국에서 태어난 분이죠. 그분이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남편한테 뭐라고 이제 호소를 한 것입니까? 지금 한국에는 예수 믿는 50만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이들을 돕기 위해서 가지 않는다면 이 지금 소련을 괴뢰 정권 북한이 일으킨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전쟁은 이 북한은 공산주의자들은 반드시 누구를 다 죽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죠. 미군이 가지 않으면 이 한국을 지금 구하러 가지 않으면은 이 한국에 있는 50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남편을 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이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본가요, 뭐 전화인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미국이 한국 전쟁에 이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어디 방송에서 들은 일이 있는데 이 정도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한국전이 일어났을 때 다시 이 미국에 지금 한국에 50만 명이나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환기가 되면서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이 한국을 잘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전에 참여를 하도록 한국을 돕도록 누가 우리에게 한국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언더우드 2세가 적임자다라고 해서 어느 출판사에서 이 언더우드 2세한테 한국을 알려달라. 한국에 대해서 말해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그 부탁을 받고 한국으로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막바로 오던 그 비행기 안에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책을 참고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의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띄워주세요. 한국의 역사.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는데 보세요. 여러분도 이 언더우드 2세처럼 잘 알고 계십니까? 이분은 외국인인데도 한국의 역사를 딱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나라명, 고조선, 기자조선 이거는 지금 약간 이렇게 눕혀 있는 이탈릭체로 쓰여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더우드 2세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고조선은 2333년 기원전 이렇게 세워졌고 또 기자조선이 기원전 1100년에 이제 세워졌는데 여기는 역사 기록 이전이기 때문에 뭐 의견이 좀 다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탄생을 전후한 그때부터는 역사 기록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다 이제 이 언더우드 2세가 쓰신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3장의 한국인들과 그들의 역사. 이렇게 딱 이 표는 제가 만든 것이지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직전부터 이제 역사가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서 삼국시대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기원전 57년부터 676년까지.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언더우드 2세 선교사한테 이 한국의 역사를 딱 이렇게 배우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삼국시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죠. 통일신라 시대가 언제입니까? 676년부터 918년까지. 이때 수도가 어딘가요? 경주. 여러분 경주에 다 가보셨죠? 그 다음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려가 918년부터 1392년까지. 이때 수도가 어딥니까? 개성. 지금의 개성. 송도죠. 옛날엔 송도라고 불렀죠. 그 다음이 조선이 1392년에서 1910년. 이때 수도가 어딘가요? 서울. 옛날 이름은 한양. 그렇죠? 그 다음이 일제시대. 1910년에서 1945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없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죠. 식민지 조선의 옛날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 다음에 해방. 오늘 이제 해방이 됐죠. 지금 해방. 그래서 아직 나라가 없잖아요. 독립이 안 됐잖아요. 그때 이제 이 과도기에 어떤 이 남한은 이제 어떤 시절을 겪었나요? 미군정이죠. 나라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때가 1945년에서 1948년. 이때도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 뭐 아직 나라는 없지만 서울. 그 다음이 대한민국. The Republic of Korea죠. 1948년에서 현재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도는 어딘가요? 서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이분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정리하실 수 있고 다시 보여주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가장 이 시기를 둘로 나눈다면은 언제부터 전혀 새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응? 일제시대? 언제부터 전혀 새롭다.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 언제부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대한민국. 네. 또 여기 채팅에도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여러 가지 기준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만은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는 무엇입니까? 일제시대에는 지금 나라가 없어졌죠. 나라가 없어졌고 해방과 과도기도 아직 나라가 없던 때잖아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세워졌는데 이 대한민국과 그 전에 있던 뭐라 그래? 왕조라고 그러죠. 왕조. 완전히 다르죠. 대한민국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국민 주권에. 기억나시죠? 미국. 이승만이 왜 미국을 우리가 모델로 해서 개화를 해야 되나?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는 영토적 야심이 없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미국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이런 나라들의 이제 항상 영토적인 야욕에 시달려 왔죠. 특별히 나라 망하는 때 조선 시대 조선 말에. 그러나 미국은 어떤 나라예요? 미국은 그전에는 미국이 있는지도 몰랐죠. 미국이 있는지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알았나요? 이 선교. 기독교 복음이 선교되던 그 무렵에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서양의 여러 강국들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던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이승만이 미국을 모델로 해서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왜 했습니까? 첫 번째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토적인 야욕이 없는 나라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청나라, 그 다음에 그 일본, 러시아는 다 뭐예요? 영토적인 야심이 있어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괴롭혔죠, 그때.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미국은 영토적 야욕이 없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중요한데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국가이다.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그래서 여기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는 것입니까? 국민한테. 그래서 아까 여기 이 표 보여주세요. 이 표에 보면은 국민주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국민주권이 어디서부터입니까? 대한민국부터입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이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둘로 나눈다 그랬을 때 이 대한민국의 탄생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 나라. 이게 어디에서 가능했습니까? 기독교 입국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44번. 네, 우리 그 노래 하나 부르고 갈까요? 6.25. 우리가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25 노래를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6.25가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21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이 6.25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기념하고 가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6.25 노래를 부르고 6.25를 가르쳐야 됩니다. 오케이.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에 원한을 풀으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아멘. 우리 반드시 이 노래를 기억하고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됐다. 누구 위해서 우리가 싸웠기에 이 정도면 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찌르기 전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유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우리 이 국민혁명당, 아까 말씀드렸죠. 국민주권.
우리가 선거에서 뽑은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종. 종이 실컷 뽑아놨더니 사명의식도 없고 종이 자기 배만 불리고 그렇죠? 편가르기나 하고 이 나라를 북한에다가 갖다 바칠 생각이나 하고 이럴 때 누가 나서야 됩니까? 주인인 국민이 나서서 반드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임무의 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싸워라 나의 7,500만 동포여 이렇게 이승만 국부께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오케이. 44번. 한국전,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변화. 아까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이 어떤 것인가 그 말로 이 언더우드 2세가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일어난 변화가 어쩌면 한국전이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은 이미 고려 왕조 때인 13세기에 몽골이 북에서 내려와 일본 정벌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쟁의 참상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려 때 몽골의 침략을 받았다. 그 다음 또한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에 조선을 침략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임진왜란. 그러나 히데요시의 군대는 조선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무너졌고 특히 해군의 수장이었던 이순신은 거북선이라고 부르는 철갑선을 만들어 해전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계에 3대 해전이 있습니다. 3대 해전. 3대 해전이 뭔가 3대 해전이 뭡니까? 1592년 임진왜란 때 뭐야? 이순신 이순신 그렇죠? 일본을 이제 격파한 이때가 뭡니까? 거북선이죠. 거북선. 그 다음에 1805년인가 1805년에 그 영국이 이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연합군을 무찌른 그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른 그 해전이죠. 그 해전의 장군이 누굽니까? 넬슨 제독입니다. 넬슨 제독. 그때 그 이순신의 배는 거북선이고 넬슨 제독 그 배는 빅토리호입니다. 빅토리. 그게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저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 전쟁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그 일본의 제독이 누굽니까? 도고입니다. 도고. 그 배가 뭔가 하면은 여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 배가 미카사 미카사라는 배인데 미카사. 근데 이게 이제 세계 3대 해전이거든요. 3대 해전.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장수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넬슨의 빅토리호하고 이 도고 장군의 미카사호 이런 배들은 지금 다 보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는 없습니까 지금? 이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 있잖아요. 거북선은 지금 보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잊어버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얘기죠. 세계 최고의 장군이 누군가 바로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의 흔적을 보존하고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하고 가는데 지금 그 임진왜란 얘기가 나와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그 얘기하고 가고 다시 띄워주세요.
오케이. 그러나 히데요시의 군대는 조선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무너졌고 특히 해군의 수장이었던 이순신은 거북선이라고 부르는 철갑선을 만들어 해전에서 큰 승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철갑선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까지의 배는 대개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돼 있죠? 철이 물에 뜰 거다 생각 아무도 못했던 그때의 철갑선. 결국 일본은 패배했지만 임진왜란으로 조선 땅은 큰 아픔을 겪어야 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50년도 되지 않았던 1636년에 청나라가 10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와 임진왜란에서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조선 반도를 처참하게 유린하는 병자호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나? 언더우드 2세 선교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04년에서 1905년도에는 일본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계기로 인천항의 해군을 주둔시키게 되면서 그 후 40년 동안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통치하는 시대를 열게 된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시점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만 러시아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이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한국 전쟁 발발의 배경이 되고 만다. 잘 보세요. 요게. 그래서 이 한국이 지금 전쟁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래서 언제? 고려 때 누구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몽골. 그렇죠? 조선에 와서 누구의 침략을 받았나요? 일본. 임진왜란. 그렇죠? 일본의 침략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침략을 받았습니까? 병자호란이니까 어디에? 중국이지, 중국.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언제입니까?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 이때도 물론 일본의 침략이지만은 이때 누가 같이 일으켰습니까? 이 전쟁을 러시아.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한반도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 나라를 침략을 했고 우리가 왜 망했나? 망하게 된 결정적인 전쟁이 어디입니까? 러일 전쟁.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이게 식민지가 될 것이다. 이런 거를 다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이 그때 한성 감옥에 갇혀서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을 왜 쓰게 됐습니까?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한성 감옥에 있었던 사상범들, 정치범들이 다 통회의 눈물을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 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나라의 식민지가 우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 2세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러일 전쟁.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이 이 인천항의 해군을 주둔시키게 되면서 한국은 이미 그때부터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는 시점에 잘 보세요. 종결되는 시점에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지만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러시아, 소련, 러시아가 한반도 북쪽을 점령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됐고 이것이 뭐예요? 한국전쟁 발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언더우드 2세가. 러시아가 한반도 북쪽을 점령했다. 이게 한국전쟁 발발의 배경이 되고 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밑에 이제 또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한반도의 남과 북을 나누는 경계선이 된 38선이 생겨나면서 근데 이때 생긴 게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했었죠. 38선은 1896년부터 생겼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이따가 다시 할 텐데 어쨌든 생겨나면서 한국은 유엔의 신탁 통치 아래 미국의 후원으로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이게 남한은 그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반면 북쪽에 주둔한 소련 군대와 공산주의자들은
북한 주민들의 사상과 행동을 무자비하게 억압하는 소비에트 체제를 강요하였다. 아시겠죠? 한국 정부가 탄생하지 얼마 되지 않은 1948년에 미군은 철수하였고, 그래서 미군이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날 때가 언제입니까? 응? 49년 6월 9일에. 아시겠죠? 49년 6월 9일이면은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입니까? 48년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9월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떠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떠난 때가 언제입니까? 49년 6월 9일. 그리고 6.25가 언제 일어났어? 50년 6월 25일에. 아시겠죠? 여기 지금 그래서 미군이 떠났다는 걸 지금 언더우드 2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교조 이 사람들이 학생들을 뭐라고 호도하고 가르칩니까? 미군이 뭐로 왔다는 것입니까? 점령군으로 와서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군은 지금 떠나갔다는 거예요. 미군이 떠나갔기 때문에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누가 남침했습니까? 6.25. 누가 남침했나요? 소련의 괴뢰군인 북한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분단의 책임을 미군한테 돌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떠났습니까? 한국에서 양키고옴 이런 얘기를 했죠. 이때부터 한국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떠나간 거예요. 미국이 떠나간 거. 에치슬라인을 발표하면서 이 미국의 이 아시아 경계선이 어디 거기에서 뭐를 제외하는 것입니까? 대만과 한반도를 제외한다. 이런 입장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빌리그레함 목사 호소를 해서 누구 때문에 다시 미군이 다시 한반도로 우리를 도우러 오게 됐습니까? 기독교인 때문에. 그럼 이 미군을 누가 불러들인 것인가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왔고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한국을 살린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 누가 이 미군이 왜 다시 한국에 오게 됐습니까? 누가 불러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6.25 전쟁 때문이죠. 남침 때문에. 그럼 누가 미군을 불러들인 것입니까? 러시아, 소련과 북한이. 그런데도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미국한테 돌리는, 이 흥분해서 말도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미국한테 돌리는 이런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 사기꾼 이런 자들이 지금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기록, 역사의 보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를 보존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고 계승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이 크다 그런 얘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북한은 이 소비에트 공산주의 체제를 강요했다 그런 얘기예요. 잘 보세요. 한국 정부가 탄생하지 얼마 되지 않은 1948년에 미군은 철수하였고, 그래서 9월부터 철수하기 시작해서 49년 6월 9일에 완전히 나갔어, 미군이. 한국군은 미군 장교들의 도움을 얻어 더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그러나 이게 무슨 군대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당시만 해도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군사적인 게 아니에요. 군사적인 것보다는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데 있었다. 전쟁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따라서 당시 한국군의 규모는 7만 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군사적인 지원을 받았지만은 비행기, 탱크, 대공 미사일 등의 중대형 군용 장비들은 보급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한국군하고 이 북한군, 소련이 엄청나게 지원하는 전혀 달랐다 그런 얘기. 전혀 달랐다. 이때 38선 위쪽에 주둔하고 있던 소련군은 잘 보세요. 북한의 한국인들을 집결시켜서 군대를 조직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군대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그다음 주로 일본에서 빠져나와 시베리아 혹은 중국의 북쪽 지방에 거주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이 이제 이 소련군이 조직시킨 그 군대의 주요 세력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북한 공산주의 골수분자들이 합쳐지면서 모두 소련군의 비위를 맞추게 되고 완전히 공산주의로 갔다는 얘기예요.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끌려온 어린 청년들이 군대에 강압적으로 투입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끌어다가 지금 군대에 넣었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을 준비한 거지 이때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직된 북한의 군대에게 소련군은 러시아 탱크와 대공 미사일 등의 다양한 중대형 화기를 공급하면서 다가올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박차를 가하게 된다.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군대를 조직하고. 당시 5년여 동안 발생한 각종 외교 활동과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언더우드 2세가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때가 1950년입니다. 50년. 해방되고 딱 5년이죠. 그런데 그 각종 외교 활동과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엔과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전쟁에 대비하도록 군사적인 협력과 도움을 거의 주지 않았다. 라는 사실이다. 미국은 이 점을 소련이 분명히 알기를 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끝인가요? 다음엔 뭐예요? 끝이구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련은 북한을 점령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46년 2월 8일에 벌써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계례 정권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을 시키고 다양한 무기를 중대형 그 무기를 제공을 하면서 지금 뭐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전쟁을. 처음부터 어떤 얘기입니까?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5년 동안의 각종 외교 활동과 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누가 언더우드 2세가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더우드 2세가 미국으로 쫓겨갔다가 왜냐하면 그 미일 전쟁이 이제 일본의 적국이 됐죠. 미국이 쫓겨나갔습니다. 쫓겨나갔다가 해방이 돼서 다시 올 때 미 군정의 그 장관을 고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지금 다 알고 있지요. 외교 활동이나 그 문서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러니까 소련은 그렇게 북한을 지원을 하면서 이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엔은 이 5년 동안 전혀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순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분단에 대한 책임이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누가 다시 미국을 불러들였나요? 한국에 김일성이 불러들인 김일성이. 왜냐하면 유교가 일어나니까 미국이 지금 참전을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고 이거를 누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언더우드 2세 선교사. 언더우드 2세 선교사가. 오케이. 91번. (90번은) 뭐예요? 위에 봐봐요. 오케이. 91번. 네, 91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공산주의에 대한 분노 중에서 그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소련의 기회라는 글이 있습니다. 전 목사님이 쓰신 이승만의 분노 126페이지 7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소련이 어떤 일을 벌였나 그런 얘기예요. 소련이 어떤 일을 벌였나. 이승만은 독립운동 시절부터 미국의 워싱턴 정가 지도자들에게 미국과 소련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친소 정책을 비판해 왔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소련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독일을 물리치고 일본하고도 전쟁을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친소 정책을 이승만은 계속 비판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정부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런 얘기죠. 문제는 소련이 대일전
대일 일본에 대해서 이제 미국하고 같이 전쟁을 벌이는데 여기에 참전할 경우에 한반도 북부를 작전 구역에 넣겠다고 의사를 밝혔던 것이다. 그러니까 소련은 처음부터 이 한반도를 공산화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반도 북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38선의 지정학 얘기 계속했죠. 소련은 항상 38선 이북을 자기들이 이제 항상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같은 소련의 요구는 1945년 2월에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모두 인정을 받았다. 이승만은 우리한테는 그러나 이승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이 이걸 다 폭로를 한 거예요.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엔 창립 총회에서 유엔이 이제 일대 창립이 됐는데 얄타 미략서를 폭로했어요. 폭로하면서 이에 대응했다. 미국, 영국, 소련이 1945년 2월의 얄타 회담에서 한반도를 즉각 독립시키지 않고 몇몇 강대국이 공동 관리하거나 소련이 단독 관리하도록 비밀 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이거를 막 폭로를 한 거에 가서 미 국무부는 그다음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반박했고 영국도 부인했다. 그러나 이게 지금 사실로 드러났다 그런 거예요. 포츠담 회담에서 드러났다. 포츠담 회담에서 미국 육군 참모총장 마셜과 소련 육군 참모총장 안토노프 사이에 작전 협의가 있었는데 보세요. 이때 소련에서 제시한 작전 지도에는 놀랍게도 38선 표시가 되어 있었고 진격 방향이 서울을 향해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이 삼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게 벌써 포츠담 회담에서 이게 드러났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소련이 한반도 분할과 서울 점령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한반도의 공산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이다. 근데 또 잘 보세요. 일본이 어떤 짓을 했나. 그러니까 38선은 1896년부터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 38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일본이 이때까지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일본의 불필요한 휴전 협상도 소련의 한반도 남하를 가능하게 했다. 일본은 천황제의 유지 그리고 한반도 및 대만 식민지 보유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휴전 협상으로 내걸었다. 아시겠죠? 이때 우리나라에 어느 지도자가 있었습니까? 이승만이 있어서 이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집어삼키거나 일본이 한반도 및 대만을 자기들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휴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이런 것들을 이 공산주의 공산당의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본 분이 누군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미국은 어리석게도 지금 친소 정책을 펴면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이승만이 있어서 그것을 끝까지 반대를 해서 이 한반도에 자유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정확한 현실인식과 누구의 판단 때문입니까? 이승만 때문입니다. 이승만 때문에. 우리 그 지도를 한번 보고. 네,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지도 많이 퍼뜨리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건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기적이자 축복이었다. 그래서 이제 소련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다 지금 몽골, 중국, 그다음에 뭐예요? 이 동유럽 이렇게 다 공산화되어 가고 있던 이 시점에 그때 어디에? 38선 이남에 파란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국론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은 기적이자 축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이승만 건국 대통령.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승만 건국 대통령. 처음부터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 기독교의 국론 감옥 안에서 성령세를 받은 다음에 이 기독교의 기초 위에 나라를 세우리라. 반공, 철저한 반공.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같이 갈 수가 없지요. 그런 거를 꿰뚫어 보았던 이승만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인데
이 나라를 다시 지금 누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북한의 주사파, 북한에서 날라온 이 주사파 정권과 해방 남로당의 찌꺼기들이 지금 만나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1945년 그 상황으로 다시 끌고 갔죠 지금? 이때 누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서 우리의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반갑게 뵙겠습니다.